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의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달 초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다만 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 회복세에는 못 미쳤습니다. 투자 전략팀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4일 이후 15일까지 마이너스 6%의 가파른 하락 이후 4.9%의 되돌림을 나타내면서 98.4%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제2의 TVN을 노렸던 IHQ가 조만간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심사를 받습니다. 지난해 회계감사인 회사로부터 감사를 하기 위해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의견 거절을 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약 1년 7개월 만입니다. 그간 IHQ는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상 감사를 했으나 추가 자금 조달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효율화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국방 예산 감축을 암수하면서 반산주 주가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정부 예산 감축을 언급해온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는데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F-35 전투기의 성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의 상승세가 무색할 정도로 하락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취임 전부터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될 예정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도 있고요. 머스크의 한마디에 방산주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크로 지표에도 예민하지만 또 한 인물의 발언에도 예민한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발빠른 대응 전략들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도 마켓 쇼쇼쇼에서 다양한 전략들 함께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코너는요. 뉴지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뉴지스는요.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이고요.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장에 관한 힌트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프로그램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 사측간 피해 사례도 최근에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마켓 쇼쇼쇼와 함께 여러분 힘차게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켓 쇼쇼쇼 오늘도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지영 앵커 같은 경우도 제목에 따라서 텐션이 달라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쇼쇼쇼 하면서 텐션이 확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기분 좋아지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럼 저희 한번 오늘의 뉴지스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요.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네. 금융투자와 집값의 상관관계? 저는 이 헤드라인부터 좀 굉장히 솔깃했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죠. 굉장히 네. 높고요. 제가 여전히 종이신문을 아침에 읽습니다. 뭐 네. 옛날 사람이라고 종이신문을 읽는 아니요. 것이 아니고 저도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네. 습관적으로 읽는데 어제 제가 신문을 읽으면서 주식을 사야 되겠다. 라고 판단한 지점에서의 내용과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왜 제가 주식을 사는 힌트를 얻었을까라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너무 이제 솔깃하기도 하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시선을 대표님께서 주실 것 같은데 네. 뉴스 해석부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년도 집값을 전망하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내가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투자자들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내년도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라고 해요. 물론 이게 100%로 집값 상승에 동력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쵸. 대중이죠. 여러 사람의 동일 의견을 가졌을 때는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뭐 대중 이론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게 될 때 집값의 흐름은 내년도 긍정적으로 보여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에 기반한 주식 시장에서의 흐름 또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주식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걸로 굉장히 동조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영이거 현재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뭐 비싼 데가 많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많이 얘기합니다. 네.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현재 뭐 평수만 좀 다르겠지만 한 4, 50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이 현대 아파트가 10억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까? 안 되고요. 네. 가진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자산 시장에서의 밸류,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현대 아파트가 100억이 간다라고 치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오히려. 네. 우리나라의 주식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이라고 할까요? 보통 한 2, 3년 정도의 상승 기간을 두고 움직이는 것을 대세 상승이라고 하는데 대세 상승이 딱 4번이 있었어요. 2000년 이후에. 네. 2001년, 2005년, 2015년, 2021년.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던 시기에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때의 주식시장, 그리고 이때의 삼성전자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자, 일단은 결론은 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대세 상승에 가고 있다? 아닌가요? 주식을 사야 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있다. 그리고 네. 그 근거에 대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감으로, 느낌으로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지금 금융 지표의 흐름이 있어서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서 좋습니다. 같이 한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제 그림을 한번 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네 꼭지의 빨간 지점의 점이 있죠. 네. 이때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상승 시기, 대세 상승을 보였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으로 이렇게 이어진 그 그래프는 금리입니다. 우리나라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거든요. 네. 통상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시장 금리를 결정하죠. 우리나라는 3년 만기 국고채가 시장 금리의 수준을 결정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를 더해서 우리 예대 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판단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을 예측하는 게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예견하는 내용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같이 보시다시피 2001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2001년 어떠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 상황의 흐름을 보여줬냐면 IMF 이후에 20%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4.5%까지 쭉 내려갔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4%대에 도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때부터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제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이 이때 대리 과장 때였는데 사회생활 한 7, 8년 했을 때거든요. 돈 좀 모은 걸로 이때 집을 산 친구들이 지금 성공했죠. 지금 잘 살고. 네. 저는 못 샀어요. 네. 그래서 2005년도에 지금 보시면 3.3%까지 금리가 내려갔어요. 네. 이때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5% 수준까지 금리가 내려갔을 때이고요. 2021년도에는 1% 수준까지의 흐름에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이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점을 내릴 수가 있죠.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이 아니고 어떤 흐름에서 추세적으로 흐름의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구나라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식시장을 대비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2001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900포인트의 역사적 고점을 탈환했습니다. 뭔 얘기 같죠? 이전까지 주가지수의 종합지수는 500포인트 내외에서 왔다 갔다. IMF도 277포인트까지 빠졌다가 5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900포인트를
이때 도달을 했어요. 네. 집값 올라가면서 자산 시장이 커졌죠. 그럼요. 현대아파트 막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올라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이때 가격은 어떠했느냐? 사상 신고가 신고가를 8,000원 돌파했어요. 2001년도에. 그리고 2005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종합지수가 역사적인 2,000포인트를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오. 9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지수가 1,000포인트 내외에서 왔다 갔다 5년까지 하다가 2,000포인트 신고가 돌파했어요. 네. 삼성전자 14,000원 신고가 돌파했어요. 야. 2005년에. 그럼 2015년은 어땠을까요? 2015년도에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박스 피장이 6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2015년도에 2,000포인트 내외의 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네요. 삼성전자도 32,000원, 3만 원대 돌파하면서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21년도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삼성전자 96,800원 찍었고요. 10만전자 이야기 나왔어요. 10만전자 얘기 네. 나왔었고요. 그쵸? 이때도 마찬가지 종합지수 3,000포인트 돌파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서 자산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에서 삼성전자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주시장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0억이 간다면 삼성전자가 6만 원 유지할까요? 못합니다. 전체 자산 시장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동조해서 주식시장의 가치도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00억 간다라면 절대 기준에서 가치, 자산 시장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만 원 유지할까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주식 시장에 연동되어진 아주 중요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금리가 중요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흐름을 결정짓는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점에서의 금리 수준이 어떠한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수준은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낮진 않다라는 수준이잖아요. 낮지 않다. 낮진 그거는 애둘러서 그냥 느낌적으로 우리가 뉴스만 보면서 미국의 금리가 어떻고 인하를 할 그러니까요. 것이고 이런 편협한 지역적인 내용들만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국내 시장에서 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라는 말씀드렸죠. 네. 지금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2.74%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네. 2.74.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러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침체다, 위기다, 뭐 이런 극단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4.5%였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금리가 쭈르르륵 내려가면서 3.5%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추가로 최근까지 내려오면서 2.7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뉴스에서 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내년도 진짜 좋아질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금리 수준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 2.74라고 말씀드렸죠. 2달 전에 저점이 2.74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최근에서의 저점 수준에서의 금리 수준의 상황이 2.7인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2.7을 하향 돌파하면서 2.5 수준까지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진행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화랑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로 접어들게 되면 자산 시장의 팽창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 반도체 경기가 어떻고 뭐 HBM 수주를 받고 못 받고 이런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앞서 삼성전자의 신고가를 기록했던 2001년, 5년, 15년, 21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물론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게 초호황기가 아니었거든요. 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6만 전자, 7만 전자 뭐 이런 상태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지만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삼성전자는 8만, 9만, 10만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여기에 뒷받침되어지면서 지금 2.74, 2.7, 2.6, 5 내려가면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주식을 사도 되는 겁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가치가 올라가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부동산이 너무 화랑이면은 그 주식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의문점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네. 하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처분서도 가죠. 네.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삶이 팍팍한 거는 네.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자산 시장에서의 규모는 우리나라 GDP 규모가 전 세계에서 12위입니다. 엄청나죠. 경제 규모는 12, 교역량은 7위. 그런데 우리나라 맹점이 뭐냐면 GDP 규모에서 전 세계 12위인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의 비중이 74%예요. OECD 국가 평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야지만이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요. 우리가 씀씀이도 늘어나고요. 경제 상황이 흐름이 나. 돈이 주시장에서 부동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부동산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매매가 많아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처분된 자산 뭐 등등등을 통해서 다른 루트에 의해서 주시장의 화랑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제 본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 근거로서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금리 수준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내년도 긍정적 전망을 통해서 바라본다라고 할 때 주식시장도 삼성전자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꼭 HBM 반도체 경기 이 부분이 아니고 자산 시장에 확대되는 팽창하는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수도 올라가는 현상에서 이런 맥락에서 저는 시장을 판단해서 금리가 방향성을 가질 때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어제 신문을 보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시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표님께서 좀 황당해 하실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과 또 집값과의 상관관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오면 집값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들. 그게 정확한 맥락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달러 강세 현상이 일어나고 달러 강세 현상이 일어나서 자산 가치의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본적인 맥락의 원론적인 내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집값과 결부되어서 판단하기보다는 달러 강세 상황 하에서 그 자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요 기본적인 맥락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가치는 어찌 보면은 그대로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높아진다는 맞습니다. 우리가 절대 기준이 강화되는 거죠. 절대 기준이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가가고 있다. 변화가 되고 있다. 좋습니다. 한번 저희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일단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다음 또 헤드라인 보면서 대표님과 추가적인 내용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열어보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 이것도 저희가 이번 주 일정으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PC, FMC 의사로 시장이 바라보는 답은 무엇일까? PC 지표에 관해서 우려감도 좀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FMC 회의 때 어떤 반응 나올지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 미칠지 대표님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중요 지표 발표가 되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주식을 살 타이밍에 대한 부동산 시장과 연관된 흐름으로서의 해석을 해드렸죠. 이제는 주식을 다 팔고 어느 때 현금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전쟁이 터졌고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래서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고용과 물가. 우리가 이제 고용과 물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고용과 물가에서 중요한 데이터의 근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조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게요. 금리는 그러니까 물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를 돌파하고 3%를 돌파하면 주식을 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고용은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풀로 고용된 상태를 완전 고용 3.5%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주시장의 좋은 실업률은 4에서 5% 수준에서의 실업률이 굉장히 주시장에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임금이 안 올라가요. 모든 사람이 시장에 고용이 되어 있으면 임금이 올라가죠. 그럼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수준에서 주시장의 좋은 긍정적인 신호에서의 데이터는 4, 5% 수준인데 고용지표의 실업률이 4% 이하로 내려갈 때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두 가지 요건이 물가가 2.5%에서 3%를 넘어갈 때 고용이 다시 말해서 4%에서 3%대로 내려갈 때 두 가지 요건이 교집합이 나올 때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물은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죠. 돈은요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체 투자, 그러니까 간접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 연금 투자, 뭐 이런 뭐 ETF나 이런 상품들을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 맡겨서 그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전 자산이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S&P 배당 지수 펀드입니다. 이 수익률이 2.5%에서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통상. 그러면 금리가 3%를 넘어가면
시장에서 S&P 배당지수 펀드에 투자되어준 자금이 당연히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겠죠. 채권은 넘어가죠. 이 넘어갔던 시점이 22년 1월, 2월, 3월입니다. 이때 물가 지표가 3%를 넘어가고 뭐 40년 만에 몇 퍼센트고 9%. 뭐 9.1까지 갔죠. 9.1까지 가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지금 네. 2.6%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해도 되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주식을 해도 되는 때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CPI나 PCE 기준으로 해서 물가 지표가 3%를 넘어간다. 그리고 여기에 고용 지표 실업률 또한 4% 아래로 내려간다. 이 교집합이 만드는 주식을 다 빨아요. 이번 주에 나오는 PCE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뭐 12월에 금리 인하 여부 결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내용이기 있죠.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PCE 중요하고요. 네. 미국은 이번 주부터 휴일 연휴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12월은 통상적으로 채권 브로커들이 그 북클로징, 그러니까 장사 그만합니다. 책 덮어버리고요. 덮어버리고 휴가 갑니다. 휴가 갑니다. 왜냐하면 네. 내년도 예산 정책을 세우게 됨에 따라서 12월은 금리를 픽스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금리가 픽스돼야 내년도 예산을 재정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2월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큰 이슈가 없으면 금리 정책을 동결하는 게 일반적 수준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PCE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미국의 금리 결정에서는 동결이 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하를 하면 시장에 좀 더 좋고. 우호적이겠죠. 네. 그러니까 PCE 데이터에 의해서 FOMC 회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우리가 확장 해석해서 이 부분으로 주시장을 평가하는 것은 12월만큼은 네.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뉴스 좋습니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주식 언제 팔지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다. 네.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기억을 하셔서요. 우리가 매도의 타이밍 또 시장에서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뉴치스는 이 부분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은혜로운 섹터 이어질 텐데요. 오늘도 시장의 두 가지 이슈 함께합니다. 일단 머스크 관련해서 국방주들 계속되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전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롯데그룹주에 관한 이야기들도 오늘 조금 자세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포인트 될 만한 내용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은혜로운 섹터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요즘 두 남자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방산, 드론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두 섹터는요, 같은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희비가 정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F-35 같은 이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 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국방부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머스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요, 유인 전투기가 아닌 모든 것을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드론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 살펴봤더니 이게 바로 F-35입니다. F-35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최대 방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도 미국의 동맹국 한국, 일본, 미국 여러 국가들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투기가 바로 이 F-35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유지보수 비용 살펴봤더니 올해만 하더라도 4,85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0%가량 더 늘어났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2088년까지 유지보수 개발 비용만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는 이 2조 달러가 조금 아까운 모양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국방 예산 역시도 대폭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봤더니 돈을 좀 많이 쓰고는 있어요. 미국의 국방부 지출 규모 살펴봤더니 올해만 하더라도 196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좀 아까운 머스크 주장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감축이 되게 된다면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 국방비를 아끼잖아요. 그 대신해서 동맹국들에게서 이 조달금을 좀 조달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예상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방산 쪽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또 다른 이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13% 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S&T 다이내믹스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10% 안팎의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웃고 있는 쪽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론입니다. 머스크는 왜 이렇게 무인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을까?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와 미국의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요, 36억 달러 규모의 위성 기술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무인기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스페이스X가 앞으로 추후 돈을 더 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혜를 받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AI 방산 기업인데요. 실제로 이 팔란티어의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지지자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포브스에서는요, 이 머스크의 주장에 일침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드론 비행 속도 이거 음속에도 미치지 못한다. 머스크가 주장하고 있는 이 전투 드론 시대 추후 20년 후쯤의 미래다라면서 이 머스크의 주장에 좀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드론 관련 종목들 정말 큰 폭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콤과 제이시언 시스템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롯데 이야기입니다. 유동성 위기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롯데이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일단 자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139조 원이고요. 이 139조 원 안에 당장 가용을 할 수 있는 예금만 15조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재무 상황은 좀 좋지 않다는 이야기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롯데케미칼이 그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그동안 잘 역할을 해줬었는데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분기까지 1조 6천억 원가량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롯데케미칼 구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롯데 렌탈 그리고 롯데 백화점 이런 계열사들이 매물로 시장에 나올 것이다라는 루머도 있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증권가 일각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다음 달 초에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루머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겠죠. 당장 오늘입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이틀 뒤인 28일쯤에는 이사회를 열어서 인사 발표를 할 것이라는 예정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 쪽에 있어서는 조속한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 현재 롯데 쇼핑 차트이거든요. 연초만 보더라도 9만 원 웃선에서 큰 폭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하향 그래프를 그려내면서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다시금 깨고 내려갔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가 만약에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게 된다면, 폐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좀 과거에 했었던 친환경차 환급제도 요걸 좀 재도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스볼트가 파산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에코프로라든지 삼성 SDI와 같은 종목들이 또 유럽향 매출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혜를 조금 더 받아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3%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BM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만 장중 한때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AI 챗봇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4조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관련주 안에서 플리토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별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애플 비전 프로의 AI 동시 통역 앱을 또 지원한다라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재건과 건설 기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빠르게 종식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동이 또 호재를 하나 터뜨립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회사와 300억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대동과 대동금속과 같은 기업들이 오늘 20% 이상의 강한 불기둥을 뿜어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동금속만이 고점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오이슈 시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최악을 지난 한국 증시일까요? 나아가서는 눈 내리면 달라질까요? 산타가 찾아올지 찾아오지 않을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는 약세인데요. 시장의 모멘텀 받아가는 분위기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요.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오늘 시장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은혜로운 섹터 잠깐만 짚어드리고 네. 제가 리뷰 한번 해주세요. 리뷰 네.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앨런 머스크가 네. 방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아서 방산주가 네. 빠졌을까요? 그러면 지난번 바이오가 빠질 때 케네디 주니어가 여러 가지 백신 음모론자니까. 음모론자에서 빠졌을까요? 네. 아니고요. 네. 주가는 이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주가가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 과정을 거치는 상태에서의 네. 모습이고요. 최근 바이오주가 하락 이후에 반등을 줬지 않습니까? 오늘은 조정받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이 연동되어져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자라고 하면 우리가 바이오를 첫 번째로 꼽았었죠. 네. 그리고 바이오가 올라왔고 최근 내에서 바이오가 조정받고 일시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이제 기간 조정 과정을 거칠 겁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방산 흐름도 트럼프 수혜주로 최근까지 상승 보여줬고 최근 급격한 조정 받아주고 있죠. 통상 한 30%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네. 조정을 받아준 이후에 반등 주고 기간 조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면 어제 상황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전력기가 강했죠. 트럼프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관세 부과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제 그제 최근까지의 흐름에서 좋지 않았다가 어제부터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두 번째로 화장품 관련주들 이제 바닥 찍어가고 있죠.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앨런 머스크의 방산의 부정적인 이견으로 주가 하락했다기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주가 흐름의 패턴이고요. 두 번째, 롯데케미칼과 롯데그룹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저는 주시장에 있으면서 롯데그룹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이라고 저는 인식이 딱 박혀 있거든요. 현금 많은 기업은 기업이다. 롯데다 이렇게 네. 인식을 했는데 물론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슈화되었던 종목들은 기간이 오랫동안 행보합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에서 빠졌으니까 사볼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한마디로 시장은요. 이야기 들어볼까요? 비정상화 시장이 정상화 시장으로 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삼성전자 또한 아주 우리가 만족할 만한 반등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정 부분 반등 줬지 않습니까? 5만 원에서 5만 8천 원, 5만 9천 원 요 수준까지 반등을 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상화 시장으로 어느 정도 회귀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는 흐름이고요. 이제부터는 단기간,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쪽까지는 중소형주 종목 중심으로 한 시장에 편성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나 S&P 500보다는 러셀 2000 지수가 굉장히 강하죠.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상한가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긴 나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르거든요. 네, 다릅니다. 중소형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활발합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초까지의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이고 대형주는 잠깐 숨고르기 거치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움직임이 개선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에 산타랠리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12월 장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가 올까요, 대표님? 올 것 같습니다. 네. 12월 중순이면 올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오이슈 시간인데 이 오이슈도 대표님께서 직접 저희 뒤에 화면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오. 네,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열어주십시오.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눈 내리면 우리 증시 달라질까? 대표님, 오늘 이 이슈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네. 예보에서는 오늘 오후에 눈이 온다라고 온대요. 한다는데 내일 오늘. 네. 다음 주에 시장 자체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변할 본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눈 내리면 산타랠리 틀림없이 이번 장에서는 올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울하거나 시장에 대해서 위축돼 있고 내 종목은 안 가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정상화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떠나셨을 것 같은데 돌아가도 될까요, 우리? 해외 시장으로 많이 가셨죠? 네, 많이 가셨어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로 하라는 종목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제 해외에 갔던 자산들을 국내로 회귀시키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도 해석되기 때문에 이런 맥락점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긍정적으로 12월 장 판단하면서 다시 돌아오시는 시점이 돼야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근거들로 대표님께서 산타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2000년 이후에 다 상승했어요. 맞아요. 대선이 끝나자마자 주가 상승했어요. 매년 대선 때마다. 매 대선 때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04년, 8년, 12년, 16년 이때 미국 대선이 있고 나서 11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날입니다. 대선이 꼭 정해져 있습니다. 화요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차트를 한번 열어놓으시고요. 한번 2004년, 8년, 12년, 16년 11월 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장은 미국 시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하락으로 받는 조정이 있었고요. 왔다 갔다 하는 조정이 있었어요. 횡보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히 동일하게 12월 장에서는 연동하면서 커플링 되어지고 뒤따라가는 흐름들의 모습들을 과거 4번, 5번의 흐름에서 똑같이 보여줬다. 이번 흐름도 11월 5일에 미 대선이 있었고요. 12월까지 해서 시장의 흐름이 안정화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고 12월에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미국과 연동되어지는 주가 상승에서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점에서 산타는 올해도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과대 낙폭주들이 이제 좀 주목을 해봐도 될까? 네. 그런 의문 좀 들거든요. 낙폭과대주들이 일정 부분 상승을 줬죠. 네. 줬는데 이제 잘 찾으셔야 됩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물론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소부장을 볼까 HBM을 볼까 많이 판단하시죠. 네. 제가 중소형 종목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에서는 저는 과거에 강했던 CXL 유리기판 그쪽으로. 이쪽을 보셔야 되고요. 2차 전지는 기존까지 엘리어 솔루션을 봤는데 이제 확장 단계입니다. 양극재 소재주로 봐야 합니다. 에코프로그램, 포스코퓨체 이쪽을 보시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는 조금 가벼운 종목 섹터로 이 흐름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그렇죠. 네, 보자. 이번 주 다음 주는 네. 이런 맥락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 또 어떤 섹터를 픽해 오셨는지 이번에도 대표님이 한번 열어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시장의 힌트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열어볼까요? 이번 장에서 우리 관심 가져야 될 섹터 네. 뭘까요? 뭘까요? 네. 오늘 안 그래도 항공 쪽에 관한 이슈 있었습니다. 오늘 올라서 항공주를 말씀드리는 그런 건 게 아닙니까? 아니고요. 네. 왜 항공주가 올라가는지 알아야 될 겁니다. 뭐 합병 얘기? 합병 얘기 때문에 뭐 사실. 유가가 내려가서 네. 뭐 이건 일반적인 흐름에서의 얘기고요. 제가 앞서서 부동산 시장과 금리와 주식시장과 연계된 흐름들을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판을 크게 읽으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간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일반적 시각에서의 전체 시장에서의 그 전 세계 분위기였어요.
올해 들어서 경기 나쁠 거 없다. 나쁠 거 없다. 침체는 아니다. 라는 의견으로 올해 변화했죠. 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의 흐름은 운송주가 움직이는 게 일반적 시장에서의 첫 번째 흐름입니다. 그러면 운송주 내에서도 패턴이 있어요. 제일 먼저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세 번째는 항공이에요. 올 1월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어느 섹터일까요? 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올 18만 원, 19만 원 연초에 25만 원, 27만 원, 30만 원 근처까지 주가 상승했어요. 가장 강한 섹터가 연초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6, 7, 8, 9를 거치면서 조선주, 백고동 올려라. 뭐 안 보고 있으면 올라가고 보면 안 올라가고 조선주 계속해서 올라갔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 바텀이 이제 항공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순환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군요. 경기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아. 전 세계 글로벌리 전체적인 침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운송업체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맥락점에서 항공주로의 흐름이 지금 이어진 겁니다. 자동차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항공으로. 항공까지.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늘 장 주가 일부 상승 보여줬어요. 뭐 2만 원대, 2만 2천 원대 움직이다가 2만 5천 원 살짝 돌파하면서 고점 돌파했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자동차주도 1월에 그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였지만 좋은 걸 알겠는데 손이 안 나가. 왜? 과거의 주가 흐름에 습성화된 학습 효과였거든. 안 움직이는 업종이야. 라고 판단을 많이 하셨을 텐데 항공주 이제부터 움직임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대한항공 그리고 LCC 업체들 LCC까지도 같이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적인 종목들은 LCC가 좀 더 탄력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진에어가 조금 더 흐름의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LCC도 동일시하게 흐름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운송업체 이 중에서 항공주 오늘 좀 상승 폭이 나오지만 이거는 시그널이다. 신호이다. 운송 섹터에서의 순환매 차원에서 항공주가 움직이는 어떤 시발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네. 과연 이 항공주 중에서 LCC 봐도 좋고 또 대형사 봐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바로 열어주시나요? 네. 대한항공이 이렇게 또 열렸습니다. 선호주이고요. 물론 탄력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LCC가 조금 더 탄력적이죠. 빠를 것 근데 탄력이라는 건 올라갈 때도 탄력이지만 내려갈 때도 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가 다 열렸다는 측면이고 저는 안정적인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관심주 이게 근데 흐름으로. 합병 이슈가 있는데 그걸 제하고도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좋다라고 하시죠. 합병이 되면 주가 올라갑니다. 오히려 더 좋게 네. 작용이 돼서. 기존에 과거에서 국내 이제 합병 이슈가 몇몇 기업에 있었어요. 빅딜이라고 하죠. 네, 그쵸.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하나 에어스페이스도 삼성의 삼성항공과 그 빅딜, 하나가 빅딜이에요. 롯데케미칼 오늘 많이 나왔지만 롯데케미칼도 삼성정밀화학이 롯데로 넘어가서 롯데케미칼이 됐고 뭐 이런 빅딜을 통해서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많이 발현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빅딜은 주가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난다. 빅딜 이후에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과거 주가 패턴에서의 상황을 제가 유추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빅딜 이후에 주가는 움직인다. 그러면은 얼마까지 움직일지 또 궁금합니다. 대표님. 이제 고점 돌파하고 25,000원대 이제 올라섰죠. 이제 25,200원 지금 나타나고 이제 있습니다. 25,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무겁다 하는데 올라섰습니다.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이전 고점에서는 28,000원대가 굉장히 치열한 구간에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28,000원 수준까지의 흐름은 1차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도 관심권에 두고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흐름에서도 우리가 물론이죠. 배팅을 해보자. 조선주 좋은 줄 알겠는데 손이 안 나갔다. 근데 이만큼 올라왔다. 많이들 말씀하시죠. 이런 맥락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28,000까지 한번 바라보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시장 전략 받아봤습니다.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켓 쇼쇼쇼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자,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눈을 보면서 우리 시장에 관한 힌트들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목표 주가가 수정된 5가지 기업을 꼽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LG, 그리고 또 게임주까지도 시장의 힌트들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장에서는 급락 양상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증권가에서는 알테오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루머는 있었지만은 앞으로의 기업 가치에 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의견을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본격적으로 2025년도부터 빅파마 4개의 곳과 매출을 일으킬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되는 실적 성장성이 예상된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루머입니다. 특허 소송 침해에 관한 루머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의약품,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워스트 케이스다라고 하죠. 만약에 특허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러한 제품 출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계속되는 제품 출시와 함께 계속되는 매출 확대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동결하는 양상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도 변동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출 확대와 또 생산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에요. 투자 의견은 여전히 고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알테오젠에 관한 다양한 시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증권사의 시선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리포터 중에 하나로 꼽아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반등 양상을 시연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에 관해서는 증권사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 같은 내용들 보여왔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북미에 관한 시장 확대에 관해서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 측에서 생산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생산 확대는 매출에 관한 적자폭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 관해서 또 주가의 모멘텀에 관해서 체크를 해보려면 북미 시장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어떻게 변동이 됐을까요? 상상인 증권에서는 기존 목표가 28만 5천 원에서 14만 원으로 큰 폭으로 내려잡은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또 LG와 LG U+, LG 그룹주들 같이 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 관련한 리포트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자,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주환원에 관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 주주환원, 즉 배당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가 하방에 관한 경직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도 배당주 많이들 바라보시잖아요. 그리고 밸류업에 편입됨으로써 세제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제 혜택이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LG가 주가 탄력을 나타내려면 LG 안에 있는 자사주들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LG는 최근에요. LG화학과 또 LG전자에 관한 지분율을 높여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기업이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기업은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입니다. 두 기업이 살아나게 된다면 LG의 지분 가치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면서요. 목표 주가에 관해서는 동결 양상을 보여주긴 했지만 역시나 매수 의견은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U+는 추가적인 모멘텀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정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탄탄한 현금 배당도 보유하고 있고요. AI 사업에 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매출 확대도 기대된다라는 분석들 여전히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보겠습니다. 게임주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될 텐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게임주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디지털 시장법 과징금 부과가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게임주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역시나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들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마켓 쇼쇼쇼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